요즘 신차 나오는 거 보면 혼란스럽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가격 범위가 모두 깨지고 있잖아요. 약간 암묵적인 룰이었죠. 아반떼급 차는 2천만원대, 소나타급은 3천만원대, 그랜저급은 4천만원대 이런 식으로 평균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완전히 깨지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이게 한번 제대로 뒤집혔죠. 그래봤자 해치백인데 아이오닉5가 그랜저보다 비싸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랜저도 6천만원 가까이 하고 호나도 풀옵션 모델은 4천만원이 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렴한 차는 멸종이구나 싶은 와중에 약간 뜬금없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EV9 가격이 일부 공개됐는데 이것도 좀 놀랐고요. 이는 뒤쯤에 출시될 전기차 가격이 벌써 공개됐는데 얘도 심상치 않습니다. 현대차, 폭스바겐, 심지어 테슬라도 못한 걸 기아가 먼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건 의심이 여지가 없이 팩트입니다. 작년 상반기 미국 시장 기준으로 테슬라 주력 모델들은 4.5에서 4.8%가 올랐고 아이오닉5는 5.2%, 허머 EV는 8.5%, 포드랑 리비아는 15% 내외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평균 인상률을 보면 전기차는 14.6%가 올랐고 하이브리드 라인업도 18%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웃긴 건 그렇다고 전기차 판매량이 줄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전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낸 건데요. 작년에 10%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판매량으로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팔린 전기차가 780만 대 정도 되고 백분율로 따지면 2021년 대비 68%가 늘어난 겁니다. 앞으로 전기차 점유율은 계속 상승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좀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비싸고 앞으로도 비싸질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점유율이 계속 상승하냐 이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아 전기차 소식을 포함해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 브랜드 사이에서 새로운 경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가격 경쟁인데요. 이건 사실 반강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기차 점유율이 계속 상승하고는 있는데 현재의 수요층에 늘려줄 수 있는 점유율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세계 전기차 고객이 100명이에요. 이 중에 50명은 5천만원대 전기차를 살 수 있고 5명은 1억 넘는 전기차를 살 수 있어요. 나머지 45명은 3천만원 이하 전기차만 살 수 있고요. 이미 5천만원대 이상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기차를 모두 구매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점유율 싸움은 3천만원 이하 전기차 시장에서 결판을 봐야 한다 이겁니다.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5천만원 이상 하는 전기차를 사는 건 아니니까요. 좀 더 전문 용어를 섞어서 말하자면 이제 곧 5천만원대 전기차가 먹을 수 있는 점유율이 한계가 올 거고 어쩔 수 없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대 전기차를 출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존 전기차 판매 전략은 가격을 비싸게 받아서 적게 팔아도 많이 남는 고수익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많이 팔아서 많이 남기는 박리담의 전략으로 기울고 있는 건데 그래서 테슬라도 미친듯이 할인을 하고 있는 거고 폭스바겐이나 GM 이런 대중 브랜드들도 보급형 전기차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GM이 스타트를 끊었다고 볼 수 있고 폭스바겐이 이걸 경고하게 만들었고 중국 브랜드가 부채질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주목할 건 폭스바겐이라고 봅니다. 얘네 전략이 좀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이거든요.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면 대부분 보조금 포함 가격으로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런데 폭스바겐은 보조금 없이 가격이 2,700만원인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는데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주행거리가 무조건 많아야 좋다고 하는데 인프라 기술도 발전할 거고 언젠가는 평균치가 높아질 거란 말이죠. 지금 나오는 전기차들도 타보면 450km 정도만 갈 수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폭스바겐은 그래서 아예 주행거리가 경쟁력이 중심이 아니라 주행거리는 소비자들의 불만 삼지 않을 정도만 만들어 두고 그 시간에 아예 저렴하게 만들 방법을 연구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박리담의 전략을 위한 무기가 되는 건 당연하고 이 소리는 곧 점유율 싸움에서 유리한 위치가 된다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폭스바겐의 이 발표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국산차 브랜드는 보급형 전기차에 관심이 없냐 이건데 다행히 관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대차보다 기아가 두드러집니다. EV9 가격이 일부 유출됐는데 물론 이게 확정된 가격은 아니거든요. 기아가 직접 고객한테 보낸 설문에 있는 내용인데 이 설문 내용대로라면 가격이 꽤 괜찮습니다. 시작 가격이 6,900만원부터라고 하는데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일단 EV9은 대형 SUV죠. 이거랑 비슷한 급인 팰리세이드는 이미 풀옵션이 6천만원을 넘깁니다. 보조금도 생각해야죠. 올해 보조금 개선안을 보니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68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6,900만원이면 가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절반밖에 못 받을 겁니다. 중앙정부 보조금은 340만원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다 해서 7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치자고요. 이러면 6,200만원에 대형 전기 SUV를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미국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나 리비아는 동급 모델을 사려면 1억 넘게 줘야 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꽤 저렴한 거고 가격대를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이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초대형 SUV 가격이 보조금을 제외하고 6,900만원부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떤 정신나간 회사가 소형 SUV 가격을 6천만원대로 내놓겠어요? 대형 SUV가 6천만원대면 중형은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소형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렇게 평균치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EV9 가격이 1억을 넘길 거고 그래서 사렸던 마음을 접겠다고 하던 분들이 꽤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는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기아
기아가 진짜 이런 가격대로 차를 내놓을 거냐 이건데 이미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많이 안 알려져 있더라고요. 일단 이걸 한번 볼까요? 기아가 발표했던 전기차 라인업 목표인데요. 2025년까지 11개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밝혔고 차종별로는 승용, RV, 상용 이렇게 나뉘고 전용 전기차랑 파생 전기차로 또 한 번 나뉩니다. 전용 전기차는 EV6처럼 아예 처음부터 전기차로 나온 차들이고 파생 전기차는 이미 나와 있는 내연기관차를 전동화해버리는 걸 말합니다. 제네시스가 G80 전기차를 출시한 거 이것도 파생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는 보급형 모델도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12월에 나온 건데 지금 EV6 가격이 5천만 원을 훌쩍 넘기잖아요. 이거의 절반 가격으로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절반이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를 말하는데 코드명 OV로 알려진 전기차가 있거든요. 이 차의 생산 계획을 최근에 확정했습니다. 2025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할 예정이고 차 이름은 EV4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크기는 셀토스 정도 되는 소형 SUV이고요. 지금까지 전기차 보급률이 폭증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가격이잖아요. 솔직히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EV6 4륜구동 롱레인지 모델 가격이 5,490만 원부터입니다. 옵션 좀만 넣으면 6천은 그냥 넘기죠. 6천을 넘어가는 순간 수입차가 눈에 들어오고 그랜저를 사도 그만입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을 제대로 끌어오지 못한다는 말이 많았는데 3천만 원대 차가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용 플랫폼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전용 플랫폼이라는 건 단순히 차체를 나눠 쓴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용 플랫폼이 있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플랫폼 하나를 가지고 소형차도 만들고 중형차도 만들고 심지어 대형차까지 만든다? 이건 결국 3번 개발할 거 한 번만 개발하면 된다는 소리니까 당연히 연구 개발비가 줄어들겠죠. 여기서 연구 개발비를 줄인 만큼 가격을 내린다는 건데 가격을 내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테슬라처럼 이미 나와 있는 차 가격을 내리거나 아니면 폭스바겐이나 기아처럼 보급형 모델을 출시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형 SUV는 3천만 원대, 대형 SUV는 6천에서 7천만 원대로 가격이 잡힌 거잖아요. 중형 SUV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딱 지금 팔리고 있는 내연기관 차들이랑 비슷해서 전기차 라인업이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폭스바겐이 보급형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한 시기랑 비슷해서 점유율 싸움이 꽤 치열할 것으로 보이네요. 기아가 현대차보다 점유율 싸움에서 유리한 이유가 라인업이 좀 더 탄탄합니다. 낮은 가격대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좋다고 해야 할까요? 3천만 원대 보급형 SUV도 그렇지만 전기 픽업 트럭도 출시한다고 했잖아요. 쌍용차한테는 미안하지만 기아한테는 좋은 기회입니다. 국산 픽업 트럭 시장이 비어있기도 하고 사실상 기아는 쌍용차만 견제하면 됩니다. 기아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개발 비용을 쌍용차보다 상당히 많이 투입할 수 있고요. 국내 시장이 아니라 미국 시장을 보고 만든다는 점도 큰 차이입니다. 기아의 진짜 목표는 미국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미국은 픽업 트럭이 본질입니다. 모델별 판매량 1위 자리를 F150이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까지 판매된 F150을 1년로 나열하면 적도 2바퀴를 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픽업 트럭의 진심인 나라고 현대차 픽업 트럭이 모노코크 바디라서 판매량이 별로였다면 기아는 프레임 바디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저는 모하비 픽업 트럭도 괜히 포착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같은 집안이라도 현대차 부서는 긴장해야죠. 이미 국내 판매량은 기아가 현대차를 추월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올 신차 전망까지 기아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건 저뿐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름은 현대차 그룹인데 기아가 더 잘 나가버리면 이건 좀 난감하지 않을까요? 소비자들은 그냥 이거 하나만 고민하면 됩니다. 지금 보조금을 많이 받고 조금 비싼 듯한 전기차를 살지 아니면 저렴한 전기차가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보조금을 조금 덜 받고 합리적인 전기차를 살지 이건데요. 지금 상황에선 둘 다 손해보는 느낌은 없어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될 것 같네요. 보급형 전기차가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충전기 숫자나 설치 장소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것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게 정비 인프라죠. 그런데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해결이 될 겁니다. 환경부가 이건 참 잘한 것 같은데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직영 서비스센터 관련 항목도 추가됐습니다. 국내에 직영 서비스센터가 없는 브랜드가 생산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최대 250만 원이나 깎아버린다고 합니다. 이걸 현대기아차한테 유리한 법안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중국이 자국 우대 정책을 펼치고 미국이 IRA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도 자국 우대 정책이 나와줘야 한다면서요. 이게 그 자국 우대 정책의 일환인 겁니다. 사후 관리를 잘해주는 브랜드한테 일종의 가산점을 준다는 거잖아요. 수입차 브랜드가 전기차를 많이 팔고 싶으면 당연히 보조금 기준에 맞춰야 하는 거고 이러려면 반강제적으로 전기차 전담 직영 서비스센터를 만들라 이거죠. 이미 BMW 같은 브랜드는 정비 인력을 확충하고 있고 인프라 구축도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딜러사 서비스센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직영 서비스센터라서 코리아급이 운영하는 서비스센터만 쳐줄 건지 딜러사가 운영하는 센터도 포함시킬지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개선안이라서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만약 이 영상을 환경부 관계자가 보고 있다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차 정비 도입
장소를 아예 따로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사고 같은 게 아니면 전기차는 따로 정비 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모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팩이 고장나거나 이런 게 거의 전부잖아요. 와이퍼 같은 소모품 교체는 딜러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에서도 해줄 수 있는 거라 이걸 직영 서비스 센터로 기준을 두기보다는 전기차 전문 인력이 판매량이 몇 % 이상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전기차를 다룰 수 있는 정비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직영 서비스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여기에 배치된 정비사가 배터리팩 같은 건 손도 못 댄다? 이러면 직영 서비스 센터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기차 전문 인력을 판매량 대비 비율 같은 걸로 두는 게 어떨까 싶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코리아급 딜러사들이 알아서 대안을 마련할 겁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을 중심으로 채용하고 인력이 늘어나는 만큼 기존 서비스 센터의 라인을 늘리든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전기차 전용 서비스 센터를 두든지 하겠죠. 이 정도의 자율성을 주는 게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걸 제재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센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좀 더 유연할 거라고 봅니다. 보급형 전기차도 기대되고 서비스 센터 인프라는 또 얼마나 좋아질지 기대되는 전망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